자, 1번 보시면 다음은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은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득과 이용하면서 생기는 운용이익,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1억에 구입해서 10년 있다가 10억에 팔 수도 있죠. 이런 걸 소유이익이다 혹은요 자본이득이라는 겁니다.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낳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용하면서 이익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옥수수 재배하고 하면요 이익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물 지어서 임대하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이익이 생기는데, 이게 소유이익이 생기는 이유 혹은요 자본이득이 생기는 이유는요 오랫동안 존속하니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다 영속성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각을 미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뭐하러 지금 팝니까? 나중에 언젠가 오를 수 있죠. 나중에 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존속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없어진다 그러면 관리의 중요성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존속하니까, 영원히 존속하니까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 우리 요약집 12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요 8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8페이지에 이렇게. 자, 부동산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1번 보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혹은 자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로라든가 툭, 그리고 그 부속시설물 이런 것들을요 이 지목을 유지가 아니라 국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국어. 이렇게 조그만 또랑 같은 거, 수로 이런 걸요 국어해 줍니다. 그 다음에 2번, 건축 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이런 것들은요 자동차 관련 시설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무도학원은요 위락시설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령상 건축물을요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이렇게 해서 암기하나요?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거기 또 세세하게 분류도 하는데, 어쨌거나 운전학원이라든가 정비학원 있죠. 이거는요 자동차 관련 시설로 간주합니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무도학원 있죠. 무도 춤추는 학원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요 위락시설로 분류합니다. 자, 콜라텍 있잖아요. 이것도 무도학원인가? 이런 게 콜라텍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어디 콜라텍 있던데.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어쨌거나 용도지역 상호 간에 이렇게 나오면 다 후보지입니다. 용도지역 내에서 이렇게 나오면요 이행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임지지역 상호 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단 후보지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요걸요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도시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원래는 주택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죠. 요거는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준주택. 자, 우리 고시원이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 있죠. 이런 것들 다 준주택 해줍니다. 준주택. 원래는 이제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토지인데 주거실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 기능을 효율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구에 대하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로 지정한다. 이건 중요시설물 보존지구가 아니라 공용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용시설 보호구역. 말도 더럽게 기네요. 공용시설료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이거는 공법을 좀 공부하지 않으면 못 맞춥니다. 못 맞추죠? 공법을 공부했어야 맞추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공용시설 어떻다고요? 보호구역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3번 볼게요. 우리 교재는 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거꾸로 가네요. 자꾸. 6페이지에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의 개념을 내릴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였죠. 이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해 줍니다. 3번이 틀렸는데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요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어떤지 맞는 듯한데 공간, 자연은 기술적 개념 맞습니다. 다만
생산 요소 자산이죠. 요 두 놈은요 경제적 개념입니다. 경제적 개념. 예, 그래서 3번 틀렸고 5번 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개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할 때 이걸요 복합부동산해 줍니다. 원래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인데 보통 거래될 때는 하나의 단위로 주로 거래하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주로 하나의 단위로 거래할 때 이걸요 복합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매매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서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량은요 8%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 수요량은요 4% 감소했을 경우에 자 먼저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자 아파트 가격의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요거 먼저 계산하고 두 번째는요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요거는요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재와 가격이 변할 수 있죠. 그죠? 여기서 주변에 있는 다른 재는 아파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다세대 주택의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A는요. 아파트 가격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니까 다세대 주택의 소비량이 변할 수 있죠. 이걸요. 다세대 주택의 그 교차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소위 교차 탄력성. 자, 요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얘는요, 아파트니까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분에 자,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 요걸 얘기합니다.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그리고 요거는요, 다세대 주택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아파트의 가격이 변할 수 있죠. 그랬더니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의 변화율 요걸 얘기합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자, 그래서 요런 거 풀기가 좀 힘든데 일단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했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요거 16% 상승했대요. 요것도 얼마라고요? 16% 상승했대요. 그랬더니 자,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량이 8% 증가하고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량은요. 얘는 8% 증가했답니다. 자, 얘가 증가하고 얘 증가했죠? 근데 얘도 같이 증가했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니까 아파트의 매매 수요량은요. 4% 감소했답니다. 아파트의 수요량은요. 4% 감소했대요. 4% 감소했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계산하면 되겠네요. 여기 이제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얘는 얼마요? 0.25가 되겠네요. 0.25. 얘는요. 일단은 0.5가 되는데 얘는 0.25, 0.5죠. 근데 요거는요. 가격이 올랐죠. 아파트 가격. 근데 얘는 같이 올라갔죠. 이 플러스일 경우는요. 이거 대체제입니다. 항상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일 경우는 뭐라고요? 대체제. 마이너스일 경우는요. 보완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풀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이렇게. 어떻게 풀만한가요? 자, 첫 번째는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요, 자세대 주택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있죠? 얘가 어떻게 변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소 좀 풀기가 힘든 문제네요. 이렇게 이제 요거하고 묶어서 물어보면 색깔이 막 헷갈립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만해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요, 그 37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우리 교재 37페이지. 이거 주어 되나요? 자, 37페이지에 이렇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항상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 자,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형태를요, 비탄력적. 이런 걸요, 탄력적이다 줍니다. 이렇게 가격 수량이라면. 자, 1번 볼게요. 틀린 것은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이 무한대로 크게 변하는 거 있죠? 이걸요, 완전 탄력적이 줍니다. 뭐라고요? 완전 탄력적.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작아지는 게 작아진 게 아니라 커진다 해줘야 돼요. 탄력적이 됩니다. 예컨대 요거는 단기고 요거는요 장기라고 치자. 자, 단기적으로 이게 임대 아파트라면 임대료가 올라갔다고 해서 이 임대료가 올라갔다고 해서 갑자기 아이고 나도 집 한 채 사야 되겠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집 사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리니까 올라가도 크게 안 줄어듭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임대료가 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간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나도 집 한 채 사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면서 크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는요, 비탄력적, 장기는요, 탄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걸 할 만합니다. 5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하여 수요량의 변화율이 커요, 작아요? 작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요,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시간 관계상 약간 좀 몇 개씩 뺄게요. 집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거미줄 모형은요, 수탄수,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공탄발입니다.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자,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일 경우는요, 수령명. 공급이 더 탄력적일 경우는요, 발산형입니다. 그래서 굳이 쓰자면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하니까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요, 무슨 형이라고요? 수렴형이 나타납니다. 자, 언젠가는 균형점에 이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공탄발이죠.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하니까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요, 계속 균형에서 점점 더 벗어납니다. 이걸요, 발산형 해줍니다. 발산형이다. 그리고 항상 몇 번 얘기하지만 탄력도 하고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요, 크죠? 그래서 기울기는 거꾸로 해줘야 돼요. 자, 기울기 입장에서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얘가 더 커야 됩니다. 얘는 거꾸로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 비하면 얘가 더 커야 돼요. 그리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도 계산하면 항상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근데 마이너스 무시하시고 항상 절대값만 따져야 돼요. 마이너스 무시하시고 절대값만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그리고 이게 똑같을 경우는요, 항상 순환형입니다. 순환형. 그래서 A 시장 볼게요. A 시장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0.8, 공급은 0.6이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크니까 얘는요, 발산형입니다. 그 다음에 B 시장은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0.3, 공급도 0.3이죠. 부호 무시하라고 했죠. 그러면 똑같으니까 이거는요, 순환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C 시장은요, 수요의 기울기는 0.6, 공급의 기울기는 1.2니까 공급의 기울기가 크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형이라고요? 수렴형이 나타납니다. 수렴형.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공부할 것은요, 우리 39페이지 했을 겁니다. 39페이지. 이렇게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부동산 공급 및 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항상 그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형태를요, 네, 비탄력적, 그리고 완만한 형태를요, 탄력적 해줍니다. 가격, 수량이 있다면. 그럼 1번 볼게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부동산 가격은요, 더 크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더 작게 상승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더 작게. 자, 수요를 증가시켜봐요. 여기서 여기로 딱 증가하니까 가격은 조금 올랐죠? 조금 올랐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근데 수요를 증가시켜봐요. 이렇게 똑같은 폭으로 증가하면 여기서 여기로 가격이 팍 올라갔죠? 이렇게. 자, 그래서 항상 비더 탄덜이다. 비더 탄덜. 자,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더 크게 변합니다. 탄력적일 때 가격은 덜 변하죠. 그래서 이걸요. 자,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더 크게 변하죠. 탄력적일 때 덜 변합니다. 비더 어떻다고요? 탄덜. 이렇게. 비더 뭐라고요? 탄덜. 그래서 1번 틀렸네요. 3번 볼게요. 예.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가격이 변하면 곡선상에서 변하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변하죠. 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된다는 얘기는 공급량을 금방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급곡선은 이전보다 더욱 비탄력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못 늘리니까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8번은요 우리 교재 74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74페이지 있는데, 자, LQ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지역에 있어서 관광산업의 LQ를 계산해봐라, 아니면요 자동차 산업의 LQ를 계산해봐라. 그러면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전국에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인구 비율이 있죠. 이것분에 어떤 지역이 있다면 어떤 지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인구 비율이 있죠. 이렇게 좀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8번.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 같을 때 X산업의 입지계수, 이거는 자동차 산업이 아니라 X산업이라고 치자. X산업의 자 입지계수가 이를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골라라. 그러면 일단 박스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박스. 이 박스 볼 줄 아시나요? 이렇게 쭉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쓰자면, 자, 맨 오른쪽에 전국 있어 없어요? 전국. 이 전국입니다. 전국의 총 고용 인구는요 6,250명입니다. 얼마라고요? 6,250명. 이렇게. 근데 전국의 X산업의 인구는요, 전국의 인구죠. 여기 X산업 인구 아닙니까? X, Y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여기 있죠, 요거. 그러니까 전국의 X산업의 인구는요 3,350명이네요. 3,350명. 이게 바로 전국의 X산업의 인구 비율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 요게 이제 어떤 도시냐면 A도시라고 치자. A도시. A도시는요 어디 갔어요? 여기 A도시 여기 있어 없어요? 여기 있죠? 요거 A도시의 전체 인구가 요겁니다. 그리고 A도시의 X산업에 종사한 사람이 요거죠. 그러니까 자, A도시의 전체 인구는요 1,000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1,000명. 1,000명인데 A지역, 그 중에서 X산업에 종사한 사람 400명이죠. 이렇게 계산하면요 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요거 0.75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0.75.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계산해서 일보다 큰 거를 차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를 초과하는 도시를 차지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내년에 다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볼게요. 만약에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0.538입니다. 요거 얼마라고요? 0.5. 만약에 0.538보다 요게 크면은, 요 분자가 크면은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얘가 538보다 작으면요 1보다 작아지는 거죠. 아, 요거 계산한 게 0.538보다 크다. 그럼 1보다 크는 겁니다. 0.538이 안 되면요 1보다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요것만. 자, A, B, C, D 도시가 있다면 이것분의 이거 한 게 0.538보다 크면 1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겠나요? 그래서 먼저 A 도시 볼게요. A 도시는요 1000분의 400이니까 0.4죠. 0.4니까 0.538보다 작대요. 그러면 1보다 작습니다. B 도시는요 2000분의 1200이죠. 그럼 0.6 나옵니다. 요거는 1보다 크겠네요. 이거보다 크죠? 무슨 얘기 하겠나요? C 도시는요 1150분의 650이죠. 그럼 0.57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요? 0.57도 0.538보다 크죠? 그러니까 요것도 1보다 커야 되겠네. 크겠네요. D 도시는요 2100분의 1100이니까 0.52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얘는 0.538보다 작죠? 예, 그러니까 1보다 큰 거는 요거랑 요게 큰 겁니다. B도시, C도시. 이렇게 나오면 얼른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자, 나오면 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뭐 문제가 있나요? 이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지워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 9번 볼게요. 9번은 63페이지 있습니다. 페이지 63. 자, 주거분리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어떤 경계를 사이에 두고
경계를 사이되고 이런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주거분리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 맞고, 2번 볼게요. 자, 이런 동네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런 동네가 있고 이런 동네가 있고 그 다음에요 이런 동네가 있고 이런 동네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경계를 두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 있죠. 얘들은 얘들에 비해서 좀 비싸게 거래됩니다. 할증돼서 거래됩니다. 반대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경계를 두고 있는 고소득층 주택 있죠. 얘들에 비해서 좀 싸게 거래됩니다. 할인돼서 거래된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할인. A. 자, 읽어볼게요. 2번 틀렸는데,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해 있을 경우에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요 할인이 아니라 할증되어서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요 할증이 아니라 할인돼서 거래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쪽에 자꾸 몰리려고 하냐면 얘들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길만 건너면 백화점도 즐비하고 편의시설 아니면요 막 그 병원 같은 거 잘 갖춰져 있죠. 공원도 잘 갖춰져 있고 학군도 좋고 아니면 학원도 잘 갖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의 외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읽어볼게요. 3번.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에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 가깝게 거주하려고 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지대는 요거는 6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66페이지. 자, 첫 번째 볼게요.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요거 나오면 일단은 마르크스 생각나셔야 돼요. 절대이세설.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이므로 최열등지라는 게 다른 말로 한계지라는 겁니다. 이익이 0인 땅 있죠?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예, 그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계지에서 지대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계지 이하의 땅도 지대란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과는 관계없이 절대 지대로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걸로도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대는요, 토지의 사유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겁니다. 정부가 갖고 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유화로 인하여 발생한다. 이거는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있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르크스의 뭐라고요? 절대지대설. 자, 보통 이제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라든가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이거 잽싸게 이 정보를 갖고 갔더니 이미 가격이 올라갔을 대로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죠. 가격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몰래 입수할 수 있다면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시장인데 이런 시장을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네, 가장 일반적이고 이런 시장은 지금 얘기한 시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찾아보기 힘들어요. 과거의 정보만 부동산 가치에 반영돼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미래의 정보도 더더욱 반영 안 됐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을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 자, 그래서 이런 시장은요 어쨌거나 이런 정보가 있다면 초과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안정 경쟁에 해당됩니다. 불안전 경쟁. 자, 근데 지금 얘기한 시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 본 시장인데 기가 막힌 시장입니다.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보 있죠.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모조리 알고 있다 가져가는 겁니다. 시장 가치에 반영돼 있다는 얘기는 정부가 발표도 안 했죠. 근데 다 알고 있다고 가져가는 겁니다.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시장을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강성 효율적. 자, 그리고 이걸 자꾸 틀리는 분들이 많은데, 자,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표되어 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데, 자, 보세요. 자, 이미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다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이것도 정확히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의 정보를 백날 분석해야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약성에서는 현재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정보가 나오면 나름대로 분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걸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이윤, 다시 말해 큰 돈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중강성에서는 현재의 정보도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정확히 반영돼 있죠? 그러니까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백날 큰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정보가 있어야 돼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어야 큰돈 버는 겁니다. 이렇게. 자, 1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해볼게요. 강성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그 이를 통하여 초과해는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정보를 가지고는 절대 큰돈 못 벌어요. 다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는데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 밑줄 쳐볼게요.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 요거를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 그러면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다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기술적 분석을 백날 해요.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네요. 5번 볼게요. 중강성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하여도 초과에는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중강성에서는 현재까지 정보도 다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 백날 해야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45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장이 호황이다. 호황일 경우는 일반적으로 물가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인플레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데, 문제는 시장은 불황이면서 물가도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을요 스태그플레이션해집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불황이 막 지속된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해서 이 경제적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울게요. 어디 갔냐면 13번은요 78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78페이지에 딱 있는데, 이거는 허프 모델입니다. 레일리의 모델이네요. 레일리. 여기가 뭐가 있냐면 어떤 지역이 있고 A,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위치하고 있답니다. 다시 지울게요. A, B 도시, A 도시가 여기 있고 B 도시가 여기 있는데 그 사이에 C 도시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거리가 있고 거리가 있고. 이치한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 도시에서 A,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단 C 도시의 인구는 모두 구매자이며 A 아니면 B 도시로 모두 구매한답니다. A 도시의 인구 수는 40만입니다. 여기는 몇만이라고요? 40만 명. 그 다음에 B 도시의 인구는요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10만 명. 그리고 C 도시의 인구는요 5만 명이랍니다. 5만 명. 그 다음에 거리를 보니까 C 도시와 A 도시 사이의 거리는요 10km. 여기는 5km네요. 요거는요 10km. 요거는요 5km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인구수를 규모는 인구 규모를 얘기합니다. 이건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런 거 나오면요 40만 나누기 10에 제곱하면 돼요. 40만 나누기 10에 제곱하죠. 그럼 A가 당길 힘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 나오냐면 4천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4천. 그다음 무조건 10만 나누기 5에 제곱하면 돼요. 얘는 무조건 제곱입니다. 10만 나누기 뭐라고요? 5에 제곱하면요 얘도 4천 나옵니다. 그럼 양쪽이 당길 힘이 다 4천씩이 똑같죠? 그러면 얘도 당길 힘이 50%고 얘도 당길 힘이 50%입니다. 8천분의 4천. 8천 4천이죠? 둘 다 50%니까 2만 5천 명 이쪽으로 가고 2만 5천 명 이쪽으로 가죠? 써야 되나요? 안 써도 되겠죠? 우리 해설지에 있으니까 그걸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금방 그립니다. 이렇게. 무조건 이런 문제 나오면요. 40만 나누기 10에 제곱하면 4천이죠? 이게 A가 당기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10만 나누기 5에 제곱하면 4천이죠? 이게 B가 당기는 힘이에요.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라고요? 8천분의 4천은 이쪽. 8천분의 4천은 이쪽이죠? 반반씩 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그 다음에, 자, 14번은요, 99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어디 있다고요? 99페이지. 자,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 부담금 부과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아니라 간접적 개입 수단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하죠? 부담금 나오면 뭐라고요? 간접적 개입입니다. 3번 해볼게요.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에,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많이 분양가를 규제한다고 하니까 원래 한 1,000만 원 받아야 되죠? 근데 70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건설사는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안 지으려고 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자, 읽어볼게요. 3번에. 자, 그러면 신규주택분을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에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있죠?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사회적 후생 손실. 해주면 돼요. 넓은 의미의 다 시장 실패라는 게 사회적 후생 손실입니다. 5번 볼게요. 토지 수용과 같은 시장 개입 수단에서는요,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보상금을 조금 받은 사람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는 우리 교재에는 104페이지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04페이지. 자, 용도지역지구제는요,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다면 이러한 지역은 도시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은요, 농림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은요, 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이런 거는요, 뭐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어 없어요? 그죠? 이것도 세세하게 막 정하면서 이런 데는 어떤 용도로 쓰게끔 하겠다. 그리고 이런 데는요,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건물로 크기를 짓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다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번 볼게요.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가 부의 외부 효과 있죠? 연탄공장이 남한테 피해를 주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1번 볼게요.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맞죠? 2번 볼게요. 2번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2종 일반 주거지역은요, 공동주택 중심. 밑줄 쳐볼게요. 공동주택 중심. 나왔죠? 이거 나오면 일단은 일반이 아니라 전용적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있죠? 요거는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라 2종 전용 주거지역 있죠? 이거 해줘야 돼요. 2종 이거 뭐 공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1차만 공부한 사람들은 못 풀겠네, 이거. 자, 2종 뭐라고요? 전용 주거지역이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런 데는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거는 지역제 같은 경우는 중복 지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종 일반 주거지역 겸 2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정하면 안 돼요. 중복 지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구제는요, 이렇게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미관지구 겸 경관지구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이게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에는 4번 용도지구는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관, 농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있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지울게요. 자, 16번은 우리 교재 118페이지 있을 겁니다. 118페이지 이렇게 어떤 지역이 있는데 한 평당 분양가가 한 1,000만 원인데 이거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들 60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요, 분양가 규제 아니면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올라가도 여기 이상 올라가면 대안돼요? 여기까지만 올라가는 겁니다. 상한이 이겁니다. 이걸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요, 얘는 건물의 가격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거긴 땅 있죠? 땅도 감정평가해서 같이 합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요,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건축비로 구성됩니다. 4번 해볼게요. 3번.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600만 원 이상 치지 말라니까 건설업자는 이거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뭐하러 이거 짓습니까? 상가나 지으려고 하죠. 굳이 600만 원 받고 짓기로 한다면 고급 자재 갖다 썼다가는 망하기 딱 좋죠. 싸구려 저질 자재 갖다 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4번 볼게요.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 있죠. 여기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5번 해볼게요.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요거는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이 배제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배제됩니다. 적용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하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300세대 미만이죠. 요거에 단지형 아니면요, 단지형 다세대 아니면 단지형 연립 있죠. 아니면 원룸형 이런 걸 답을 하고요.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데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요 104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네, 부동산 가격 공시에 따라 우리 개 같은 거는 다 누가 공시하냐면 일단 개자 들어간 거 있죠. 개별자 들어가 있는 거는 개 같은 건 누가 공시한다고요? 시군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시군 구청장 아시겠죠? 그러면 표준은 개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공동도 개 들어가 안 들어가요? 공동주택도 누가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이 뭐가 틀렸냐면 세 번째 줄에 공동주택 가격 밑줄치세요. 누구라고요? 공동주택 가격 있어 없어요? 이거 있는 순간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는데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군 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지가 공시하면서 지가 의견을 듣나요? 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아, 지가 공시하는데, 내 의견 요건데 하면서 공개하나요? 그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거 있죠? 요거는, 자,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있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심의를 거쳐야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있죠? 요거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쓰셨나요? 2번에 토지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있지 않은 경우 있죠? 예를 들어 주택으로 이용하겠다고 땅을 구입했는데 3년이 되도록 이용하지 않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요,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 이거는 강제로 수용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냥 선매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있죠? 우선 매수하거나 그래도 매수하기 싫다면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뭘 구한다고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지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거는 없습니다. 강제 수용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항상 잔금 치른 날이 아니라 계약일 있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있죠. 그전에는 60일 이내였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30일 내로 바뀌었어요. 30일 내로 거래 계약을 신고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물론 이제 중개사가 끼어 있으면 중개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30일로 바뀌었습니다. 30일 이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주택 선분양 제도는요, 후분양 제도에 비하여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주택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자가 직접 자금도 조달해야 되니까 이거는 후분양 쪽에 가깝는 거죠. 그래서 자금도 직접 조달해야 되는, 그래서 사업 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선분양 제도하고 후분양 제도를 바꿔놓으세요. 자, 맨 첫 번째 줄에 바꿔놨죠. 바뀐 상태에서 읽어볼게요. 후분양 제도는 선분양 제도에 비하여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돈이 없는 건설업체는 아파트 못 짓습니다.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주택 시장이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되는 자금도 많음으로써 사업 부담도 증가될 수 있죠.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자, 지금은 준공공 임대주택이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공공지원 임대주택이 바뀌었어요.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 민간이 짓는 건설업체도 공공이 상당 부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공지원 임대주택은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 법령상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그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 있죠. 이런 거를 과거에는 준공공 임대주택 했는데 지금은요, 민간 지원 임대주택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정답 5번을 답해야 돼요. 이거 좀 까탈스럽네요.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요거는 14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46페이지.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볼게요. 투자 규모가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에, 자, 아까 얘기한 대로 A, B, C, D가 있는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거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 순환제 가치법에 따르면 A가 선택되고, 예를 들어서 수익성지수법이라든가 내부승일법 있죠. 여기에 따르면 얘가 선택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 뭘로 선택하라고요? 순환제 가치법 평가해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이번에 투자 규모가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에 순환제 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럴 때는 뭘로 선택하라고요? 순환제 가치법을 평가해야 돼요. 왜냐하면 순환제 가치법은요, 재투자 수익률을요 요구 수익률로 사용합니다.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요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율을 설정한다죠.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이상하게 낙관적인 방법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4번.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서 순현재 가치법보다 내부 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순현재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을 바꿔놓으세요. 내부 수익률법보다는 뭐라고요? 순현재 가치법이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회수기간은요. 자, 5번 볼게요.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은 고려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첫 번째 해에 4억 들어오고 두 번째 해에 6억 들어오고 그 다음 한 푼도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2년밖에 안 걸리죠. 그래서 투자하겠다 말이 돼야 한대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맞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요거는 문제를 잘못 냈습니다. 잘못 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복수 정답을 인정했던 겁니다. 예전에 복수 정답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1번 볼게요. 기억번.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요, 오염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자, 그만큼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오염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증가한다 해줘야 돼요. 자, 2번이 원래는 니은번도 정답으로 했었는데 니은번도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50%, 총 자본 수익률 혹은 종합 수익률은 10%, 저당 수익률이 8%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요 12%가 아니라 11%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출제위원이 잘못 알고 있어서 이게 대부 비율로 착각한 겁니다. 부채 비율이나 대부분이나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부채 비율이 50%라는 얘기는 아까 공부했었는데 이 부동산이 1,000원짜리라면 부채 비율은요, 자, 내 돈 투자액분에 은행에서 빌린 돈이죠. 이게 몇 프로라고요? 50%라는 얘기는 내 돈 1,000원 투자했다면, 다시 내 돈 1,000원 투자했다면 은행에서 얼마 빌렸다는 얘기예요?
500원 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00원짜리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부채 비율 50%죠? 이거는 지분 투자액. 얘는 뭐라고요? 저당 투자액.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거는요, 128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페이지 128페이지.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임의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기 상당히 힘듭니다. 이거. 자, 그러면 총 자본 수익률 혹은 종합 수익률은요, 총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 은행이 가져갈 돈 있죠? 이게 차지한 비율인데, 총 자본 수익률이 10%라고 했죠? 그 얘기는요, 총 투자액이 1,500원이라면 1년 동안에 10%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50원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150. 이건 총 투자액. 얘는요, 내 돈과 은행이 가져갈 돈 합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분 수익률을 계산해 볼게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지분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지분 수익률은요,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 있죠? 이걸 얘기하는데, 은행 이자는 아까 거기 저당 수익률이 8%죠? 저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입니다. 얘가 몇 프로라고요? 8%예요. 자, 그러면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내 돈 1,000원 투자했잖아요. 내 돈 1,000원 투자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150원을 벌긴 했는데 이게 전부 내 게 아니죠? 은행 이자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500원에 대해서 8% 이자를 빼야 되죠? 이게 내가 번 돈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마 0.11 나올 겁니다. 11%. 자, 이 출제위원이 요걸 부채 비율이나 대부 비율이나 똑같이 알고서 그냥 낸 겁니다. 만약에 대부 비율을 했다면 맞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채 비율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부채. 예? 아니, 2번도, 니은번도 틀렸어. 전부 다 정답을 했던 겁니다. 하여튼, 니은번도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번 볼게요. 자, V의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뭐예요? 요런 식의 문제 나올 때는 항상 임의의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150원에서,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500원 빌렸는데, 여기다가 8% 이자 줘야 되죠? 이렇게 한 게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총 투자 수익률, 요거는요, 총 자본 수익률이고, 요거는요, 지분 수익률, 얘는요, 총 자본 수익률. 왜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좀 요즘에 공부하지 많이 안 됐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이해가 돼요? 아, 그래? 그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뭐 맞는 얘기. 뭐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말씀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농담입니다. 농담. 자, 그 다음에 V의 레버리지 효과는요, 총 자본 수익률은 항상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은행 이자율이 거의 사채 이자를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돈 벌어서 누구한테요? 사채업자한테 퍼주고 나왔더니 남는 게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걸 V의 레버리지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V의 레버리지 효과를요, 줄이려면 은행에서 돈 덜 빌리면 돼요. 덜 빌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덜 빌렸다고 해서 나중에 정의 레버리지가로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는 은행 이자가 더 높죠. 이 상태라면 정의 레버리지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바뀌려면요, 은행 이자를 낮아져야 돼요. 얘보다. 알겠나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디귿번 볼게요. V의 레버리지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전환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다 틀린 겁니다. 그러면 리을번 볼게요.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 그러니까 자, 은행 이자율이라고 총 자본 수익률이 똑같죠?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부채 비율의 변화는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쳐요? 못 미쳐요? 못 미칩니다. 이걸 중립적 레버리지라고 해서, 중립적 레버리지라고 해서, 이거는요, 레버리지 효과가 안 나타나요. 총 자본 수익률과 은행 이자율이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으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맞는 거는 리을번만 맞는 건데, 자,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리을번만 맞는 걸로 되어 있는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복수 정답을 인정했던 겁니다. 전부 다 복수 정답. 예? 6번 리을 맞는 건데. 예, 6번.
6번의 리을 만들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지분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0번은요 130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그 영업 수지를 계산할 때는요 가유, 순, 전후 이렇게 가유 뭐라고요? 순, 전후 딱 한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요 한 칸 띄고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해볼게요. 요구 수익률은요 해당 부동산에 투자하여 획득할 수 있는 자 최대한의 수익률이 아니라 최소한 이거 이상 버려야 되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해줘야 돼요. 그 정도 이상 버려야 됩니다. 2번 볼게요. 총 투자 수익률은요 총 투자 수익률 아니면 종합 수익률. 자, 종합 수익률은요 밑으로 총 투자액이 들어갑니다. 위로요 순영업소득 들어가요. 아까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요 순영업소득을 지분 투자액이 아니라 총 투자액으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총 투자 수익률 혹은 종합 수익률은요 순영업소득을 총 투자액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작을 경우에는요 이 투자는 채택되는 게 아니라 기각됩니다. 기각돼요. 그 다음에 자, 이 순영업소득 산정가에서 아까도 했는데 여기에는 재산세는 포함돼야 한대요. 재산세는 포함되지만 자, 이렇게 포함시킵니다. 근데 소득세는 여기서 빼내는 거죠. 여기 소득세 여기서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순영업소득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차감하지만 영업소득세는 차감해요, 안 해요? 이거 계산,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는 재산세는 차감하죠? 소득세는 차감하면 돼야 한대요? 이거 계산할 때는 요 밑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맞네요. 그 다음에 자,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이걸요 불량부채라는 겁니다. 무슨 부채라고요? 그러면 불량부채는 자 보세요. 이거는 공실 및 불량부채는 여기서 빼내는 거죠. 그 기타 소득 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량부채를 여기서 집어넣고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따로 빼내는 겁니다. 따로. 그래서 회수 불가능한 그 임대료 수입을 다른 말로 불량부채는요 영업 경비에 포함해서 순영업소득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따로 불량부채로 따로 여기서 빼내는 겁니다. 여기서 빼내는 거예요. 불량부채로 따로 빼내는 겁니다. 어떻게 빼낸다고요? 따로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정리했고 21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